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나머지 전 국민 지원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또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어떤 쟁점 법안, 즉 여야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여당과의 협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당과 또 여당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러한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첨예한 그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자칫 특정 세력, 특정 정파에 계속해서 종속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지금 방송사법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사를 했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25만 원 지원법 같은 민주당이 이미 처리시켜 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임명,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사실 있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지 방송을 정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 정권에서도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정권 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권과 달라야죠. 그래서 방송 정상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아직도 없는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아쉽고요.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사실 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사장 나와라, 이 두 가지 쟁점 법안이 있으면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가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여야 관계를 더 경색시킬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외교 안보 라인 교체도 있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차장이 지명이 됐고, 현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그리고 즉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보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김용현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오늘 인사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임 신원식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됐죠. 육사 37기고요. 김용현 처장은 38기니까 1년 선후배 사이에 이제 보직을 바꿔준 것이다. 물론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갔지만, 네. 그 다음에 두 분 다 그 3스타 출신이에요. 삼성 장군 출신이고 하니까 능력은 다 있는 것으로 군 내에선 알려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특보 이제 장호진 특보가 임명이 되셨는데 여태까지 안보실장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대통령이 인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늘 교체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내정은 9월부터 내정이 된 것이고요. 그때도 최상병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때도 좀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으면 지금 10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이제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부담스러워서 교체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래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게 맞습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상명하복 체계가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기수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육사 40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7기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38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국방부나 군의 어떤 체계 내에서 이게 기수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인사를 하는 것도 예전의 전례를 찾기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최상문 사건과 관련해서 군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용현 처장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좀 더 대통령 측근으로서 가지라는 의미에서 인사를 한 것인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광복절 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복권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파장이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말했다. 이렇게 한 대표 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를 통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대표가 전원 형식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사면과 복권은 또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사실은 사법부가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그 형을 집행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당대표, 여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네. 다만 지금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관련해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실시해왔던 정치적 사면 복권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환영받는 사면 복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지지층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또 김경수 지사처럼 이렇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통 보수 지지층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인사를 사면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좀 선긋기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이 당정 간의 어떤 파열음이 좀 부각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윤주진 대표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친윤계 중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주말 사이에 이 한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비공개로 얘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했는데 이것을 왜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당정 갈등의 또 다른 기화점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전원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알려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소심 판결을 찾아봤더니 네. 항소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판시를 어떻게 했느냐, 댓글 조작은 사회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범행은 언제 있었던 무엇을 겨냥했던 것이냐면 2017년도 대선과 2018년도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런 범행을 해도 굉장히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위법성의 정도가 높은데 하물며
김경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저런 행동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다음에 범행 기간도 길고 조작된 댓글의 양이 수천만 건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의 사과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권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 재개할 수 있는 그 면허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히 뭐 반감이라고 할까?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한 대표의 입장이 측근들을 통해서 전원 형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와 관련된 입장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당정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확전을 좀 자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죠,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만한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이건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 내부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층을 끌어안고 보수층의 지지층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제 보수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봐도 상당히 불쾌했다, 윤 대통령이 좀 의아해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에 이번 건 가지고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한 갈등이 또 시작됐다, 4차 윤한 갈등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순수한 마음에서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언론 플레이로 활용했다고 하면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좀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특히나 당대표가 반기를 든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이것 자체를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에 그런 의견 전달을 하더라도 이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했었어야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둘째로는 차장문 특검법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보수층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하면 차장문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부터 지금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균형 감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일단은 형이 확정 판결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활용해서 댓글 공작을 한다거나 여론 조작을 한 원세훈 전 원장은 왜 이번에 사면 복권 해줍니까? 균형 감각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됐던 것만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이번 건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균형 감각이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 또한 한동훈 대표도 비판받을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당원들이나 어떤 그 당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최소한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여권에서 모두
사명 복권을 하려는 모든 분에 대해서 저는 함께 반대를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서 반대의 근거로서 김경수 전 지사는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과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분도요. 대법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바로 특별 사면 복권해가지고 바로 강서구청장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거나 반대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거에서 여권에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인사 같은 경우는 또 경찰의 댓글 운영팀과 관련해서 유죄 받으시고 이분도 사면복권 받으셔가지고 총선에 출마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총선 출마하실 때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배경은 좋지만 어쨌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요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복권을 요청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이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는 2022년 12월에 사면이 결정됐었는데 당시에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권을 분리 결정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면 결정만 있었는데 이미 이 당시에도 복권을 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 아래서 그것을 조율을 했던 이명백 교수와 함성두 교수의 어떤 물밑 조율이 있었고 이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구도의 어떤 경쟁자를 제안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물론 김경수라는 이름을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사실상 거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박찬대 지금 직무대행도 분명히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 법사위를 통해서 사실 전달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법사위가 사실 많이 시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요권 인사들에게 민주당에서 이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본인이 언론에 온마이크에 대고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많은 분들이 여당에게, 여권에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그리고 같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까지 함께 어떤 복권 요청을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복권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진실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2018년 1월 19일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요. 어떻게 글을 올리느냐. 컴퓨터를 이용한 소위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를 우리시, 성남시죠. 우리시, 성남시에서도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축적 중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일이 지난 다음에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웠던 이현욱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댓글 조작 고발을 갖다가 합니다. 고발장을 갖다가 내요.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5월에 드루킹 특검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허익범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30일에 1심 판결 나고요. 그때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전 지사가 그 법정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고 엄중한 제재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시 설마 복권을 갖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물증 같은 걸 내놔야 되고 흔적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말을 좀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그렇다면 관심은 이렇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원을 통해서
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 속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친문, 친노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기존 3회 심사의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카드를 내놨는데 그걸 다시 걷어들인다는 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복권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도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다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상할 것이다.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서 정치활동을 한다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금방 전 손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이미 외국에 나가서 올해 연말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선 앞서도 뭐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다시 정치를 할 때 아래에서부터 다시 밟아서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이겨서 돌아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네. 발판을 삼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만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 마땅한 대선 주자들이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 한 명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경쟁자가 생기는 건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건 반길 만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김경수가 또 나타나든 간에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 구도가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야권 분열이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여권 분열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시켜준다고 할 때 한동훈 대표 측 인사, 친한계 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과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을 언급하고 이러면서 윤 대통령이 친문계를 활용해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것이다. 그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복권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복권의 수순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고 의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를 견제하는 카드로 던졌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땐 야권보다는 오히려 여권 내부의 혼란상이나 아니면 갈등 양상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복권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론 간접적인 전원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표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대통령이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은 모양새가 좋은 것은 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복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과연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정도의 구심점으로서의 어떤 거물급 정치 인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된다 해도 김경수 지사가 했던 그 행적, 즉 드루킹 댓글 사건이 지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과연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대안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야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영석 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14일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행사에도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영석 관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은 임시정부나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이 없다. 또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도 없다. 또 광복회를 향해서는 건국론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임 독립관장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 여기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혁재 변호사님 이 논란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김영석 관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뭐 뉴라이트 역사관이 뭔지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그러한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단정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1948년부터 2024년까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6.25를 거쳤는데 단정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옳았습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도 이렇게 많이 따고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건국절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 좀 그 사이드로 보면은 이번에 저는 사실은 김영석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독립기념관장은 대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하셨는데 네. 김영석 씨는 신임 관장은 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뭐 이왕이면은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 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에 이종찬 광복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건국절을 부인해라. 그리고 시도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주권을 빼앗겨서 행사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건국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36년간의 일제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제 뭐 일본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합리화가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그리고 광복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여권의 인사들 중에서도요, 이 독립기념관장을 하실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있으신 분들을 굳이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 논란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입니다. 보통의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면 독립 후손들이나 아니면 이 독립운동에서 공부를 하시는 역사학자들을 많이 임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김구 선생의 장남이라든지 아니면 김국주 선생의 어떤 뭐 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탈락을 시키고 꼭 이런 김영석 어떤 뉴라이트와 가깝다고 의심을 받는 분을 꼭 선택했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도 사도 광산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의를 제기도 했고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처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저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이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상황으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종반전도 이변이 없는 확대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 누적 득표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9.21%, 김두관 후보 9.34%, 김지수 후보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결정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고위원 경선은 요동을 계속해서 치는 모습입니다. 8월 4일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이 김민석 후보 1위, 한준호 후보 3위, 민영배 후보 5위였습니다만 8월 11일 누적 득표율을 보면 1위 김민석, 2위 정봉주, 3위 김병주, 4위 한준호, 5위 이현주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누적 득표율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경선 아무래도 민주당의 시선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최고위원 지금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정봉주 후보가 1위였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가 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최고위원 경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위는 계속 이제 뭐 조금씩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김민석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거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3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가늠하기 좀 어려운 게 계속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 그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네. 김병주 의원이 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득표율 격차도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최종적으로 봐야 한 4, 5위 순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성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가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발언도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열이 받아 있다. 정 후보가 최고위는 만장일치제인데 두고 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이런 박원석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정봉주 후보를 향해서 해명을 촉구를 했는데 오늘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8위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의 혁신을 시작할 것이다. 또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를 하는 실세놀이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먼저 강성필 위원장님, 박원석 의원이 했던 전언, 정봉주 후보는 이것이 좀 진위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8위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또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실세들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전 대표와 김민석 후보가 잼카라고 하죠. 거기서 차를 탄 이후에 본인의 어떤 득표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위에서 조금 탈락한 것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만 들어가 봐라. 뭐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석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와전된 네.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지 본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도 했고요. 그래 하지만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언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암덩어리라든지 뭐 명팔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우리가 해가면서 같은 구성원들끼리 자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입니다만 정봉주 후보가 저는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분의 어떤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자극적인 말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얘기한 이재명 팔이하는 무리, 이재명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실세놀이를 하는 사람들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워낙에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세력들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팔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상당히 그 영리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어떤 단결에 나는 기여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인데 지금 오히려 내부적으로 총을 아주 그냥 세게 겨눈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서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역시 정봉주 전 의원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박원석 전 의원이 발언한 거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금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왜곡됐다. 아니 진위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언이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감정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러면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발언을 보면요. 굉장히 말은 표현은 굉장히 거친데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로 내가 그 옆에서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쳐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오히려 호재로 바꾸기 위해서 더 강한 발언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오늘 정봉주 후보의 발언을 인식한다고 하면 지금 전당대 구도 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역시 선거나 판을 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정봉주 후보가 앞서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전당대회장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정봉주 후보의 과연 앞으로 전당대회,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순위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정봉주 후보가 15.63, 김병주 후보 14.02, 한준호 후보 13.66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4등, 5등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현주, 전현희가 1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예상했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는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니까 아예 사퇴를 하겠다. 이런 식의 둘 중에 하나 정도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둘 다 아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성환 평론가 말처럼 이거는 정봉주 의원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민주당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주 굉장히 흥미가 진진하고 그다음에 과연 몇 %나 득표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